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인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았는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 뒤를 이어 일본 593억 달러, 싱가포르 498억 달러, 대만 324억 달러, 홍콩 234억 달러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8%를 차지하는 등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60억 달러 이상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 초기에는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했었다가 2009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전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4년,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2015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2016년 LG 하이퐁 캠퍼스, 2018년 효성화학공장 등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확대됐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베트남 항공사들은 지난 2월 말 한국행 결항을 결정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로 한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다가 한국발 여객기의 경우 대도시와 차량으로 최장 12시간 이상 떨어진 공항 2곳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됐다. 그러자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으로 이동, 배치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간의 시설 격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완고한 태도에 한국 정부와 박노한, 베트남 대사 등의 노력으로 한 달이 지나서야 삼성과 LG가 베트남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들을 급파할 수 있게 됐다.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을 막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배려로 예외 입국을 허용해준 것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 GDP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려라는 표현이 무색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삼성과 LG 소속 엔지니어 약 4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베트남에 배치됐고 추가 파견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베트남 응우옌 수완副총리는 지난 23일 아베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우한 폐렴 통제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질병 예방과 통제에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듯 반한친일 전략을 펼친 베트남이 최근 한국 기업들의 우한 폐렴 진단키트 공급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베트남은 뒤늦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3월 31일 현재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우한 폐렴 전국적 유행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된다.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키트를 제공받아 사용 중이며 20만 개를 추가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트론바이오, 진매트릭스 등은 최근 베트남 등에서 진단키트 공급 요청이 쇄도해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 달라고 하는지. 한국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돈의 우호적인 나라였나,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조건으로 제공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 하노이, 경제 중심지 호치민의 대한 봉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베트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트남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4.9%.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이 4.9%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6.5%에서 1.6% 이상 하락한 것이다. WB는 중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유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발발은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적으로 베트남 성장률은 2021년 7.5%로 반등하고 2022년에는 약 6.5%로 수렴해 외부 수요 개선과 서비스 부문의 강화, 농업 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장기 예방 및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질병 통제하면서 거시 경제 보장하기 위해 긴급 투자 솔루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3.82% 나타내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베트남이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삼성마저 떠났다. 베트남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등에 칼을 꽂았다. 공산당은 상종 않는 게 상책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 스 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 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도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산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GDP는 2,4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대도시 선전 GDP의 3분의 2, 수저우의 90%에 해당한다. 같은 해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 규모는 4,809억 달러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GDP의 2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 약 4,800억 달러 가운데 무역 흑자는 65억 2천만 달러이며 흑자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여전히 기초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 중국도 지금의 베트남 같았다고 반박한다. 기초 수준의 가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대량의 원자재와 공업용 기계 등이 모두 중화학공업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중화학공업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경제 체제의 기반에 대외 무역 조건이 좋고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투입 비용이 높은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적고 회수 기간이 길다. 단기간에 발전하려면 정부 주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베트남은 단기 내 자체 중화학공업 시스템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스 주임은 관측했다. 베트남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떨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란더청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으며 중국의 산업 시스템과 긴밀하게 엮인 관계에서 기반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국 플러스 1 방식의 모델이 주목받았다. 중국 공급망 마비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고민, 그리고 마스크 대란, 휴지 대란 등은 중국에 올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췄을 때를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찾은 가장 유력한 대체 시장이 바로 베트남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공장을 돌리는데 여전히 중국의 공급망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중국 3개 공장을 대체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중국 서브 시장으로 남을지도 모른다.